자, 지금부터 광고와 미디어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흐름에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다양한 광고 미디어의 종류와 그리고 특성들을 배웠죠. 그래서 전파 매체, 인쇄 매체, 뉴미디어, 5개 매체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런 매체의 종류는 지난 수업으로 이제 마치고요. 이제부터는 매체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노출 효과 추정 개념, 즉 열동률, 발행 부수, 시청률, HUT, PUT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배울 겁니다. 기본적 용어, 그리고 단순 노출 효과 추정 개념 이것들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먼저 기본적 용어에서는 미디어 비이클, 매체 유닛, 그리고 매체 클래스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매체 노출 효과와 광고 노출 효과 이 개념들을 배울 겁니다. 단순 노출 효과 추정 개념에서는 인쇄 매체 쪽에서는 열동률과 발행 부수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매체 쪽에서는 시청률, HUT, PUT, 점유율 이런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1차 시에는 이제 시청률 중에서 총 시청률까지 배우고 그리고 2차 시에는 이 시청률 측정 방법부터 해서 점유율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광고 매체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광고 매체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죠? 우리가 2차 시, 이 매체와 광고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울 때 매체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이미 이제 배웠어요.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광고 매체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나요? 광고 매체는 이 광고주의 광고를 타겟 오디언스, 그러니까 표적 청중, 이 목표 청중에게 전달해주는, 노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광고 매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광고를 굉장히 뛰어나게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게 잘 만들었다고 해도 이걸 매체를 이용해서 소비자한테 전달을 못하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 매체는 이 효과하고 이렇게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 매체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제 광고주의 광고를 소비자한테 전달해주는 이런 일을 하는데 광고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로 이 매체가 우리 광고를 타겟 오디언스에게 얼마나 잘 전달했는가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매체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매체 기본 개념의 정의와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체 기본 개념이라는 것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광고주의 광고가 이 매체를 통해서 표적 청중들한테 얼마나 잘 전달됐는가 이걸 알려주는 지표, 이게 바로 매체 기본 개념입니다. 다음 종류를 보면요, 이 매체 기본 개념에는 일단 이제 개별 매체 비이클들,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이런 식으로 개별 매체 비이클들의 효과를 알려주는 개념인 발행 부수, 그리고 시청률, 청취율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시청률, 청취율, 열동률 이걸 묶어서 레이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레이팅은 이것은 이제 개별 매체 비이클들의 효과를 알려주는 개념이죠. 이외에도 전체 이 매체 스케줄의 그 노출 효과를 알려주는 개념인 도달률, 빈도, GRP, GI, 그리고 유효 도달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 매체 기본 개념의 종류고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매체 기본 개념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러한 매체 기본 개념들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을 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매체와 관련된 여러 의사결정 과정에 이게 하나의 초석이 되어주는 그런 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매체 기본 개념들은 이 미디어 플래너가 매체 선택 전략을 수립을 하고 미디어 믹스를 하고 또 매체 스케줄링 전략을 수립할 때 아주 기본적인 초석이 되어줘요. 이러한 매체 기본 개념들은 각각의 매체 비이클에 얼마나 많은 수용자들이 노출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매체를
미디어 플래너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또 가장 괜찮은 그 매체들을 이렇게 미디어 믹스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미디어 플래너들은 여러 매체 스케줄들을 이렇게 선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매체 기본 개념들을 이용해서 이 각각의 매체 비클에 노출이 되는 전체적인 수용자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어진 그 매체 예산 하에서 가장 많은 수용자한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이 매체 스케줄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파악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가장 효과가 좋은 매체 스케줄을 선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매체 기본 개념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이 매체 기본 개념은 매체의 목표로도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 매체 기본 개념 중에 우리가 다음에 이제 도달률이나 빈도 이런 것들을 배울 텐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목표를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광고 캠페인을 펼치면서 도달률 80% 달성하겠다. 빈도 4회를 달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울 때 이 매체 기본 개념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매체 기본 개념은 어떤 역할을 또 수행을 하냐면 광고 캠페인의 매체 노출 효과를 측정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광고 캠페인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이 매체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 그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잣대로서, 기준으로서 이 매체 기본 개념들이 이용이 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도달률 70% 달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리고 광고를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도달률을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고작 5%밖에 도달률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광고 캠페인을 집행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없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계획은 70%였는데 5%밖에 달성을 못했다면 그건 효과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매체 기본 개념은 광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전체적인 매체 노출 효과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매체 기본 개념이 또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매체 기획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매체 기본 개념들은 굉장히 계량적이고 수량적인 수치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매체 기획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주관적으로, 이렇게 주먹구식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렇게 계량적인 수치들을 이용하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조금 더 과학적으로 매체 기획을 수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체 기획, 그리고 매체 전략 이런 것들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매체 기본 개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들을 잘 이해해야지 보다 효과적으로 매체 기획을 수립하고 매체 전략들을 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매체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기본적 용어부터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체 클래스, 매체 비이클, 매체 유닛부터 살펴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매체 클래스입니다. 매체 클래스, 다른 말로 매체 타입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매체를 가장 크게 구분할 때 쓰는 용어로 일반적인 매체의 종류, 매체의 유형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TV라던가 뭐 라디오, 그리고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이 바로 매체 클래스, 매체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매체 비이클을 보겠습니다. 이 비이클은 이 매체 속에 있는 개별적인 광고의 운반체, 이 캐리어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고물이 이렇게 게재가 되고 집행이 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또는 종류를 얘기를 해요. 이게 인쇄 매체하고 방송 매체가 약간 틀린데 이제 방송 매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TV나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 이런 인쇄 매체 같은 경우에는 종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비이클이라 함은 이제 TV나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KBS 뉴스9이라던가 가요 무대, 뭐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류니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뭐 경향신문, 한겨레, 조선일보, 그리고 잡지 같은 경우에는 여선조선, 뭐 에스콰이어, 엘르 이런 것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성조선, 경향신문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펼쳐보면 그 안에
광고물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광고물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데 이런 게 바로 비클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캐리어들, 이게 이제 비클입니다. 다음 매체 유닛을 세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닛이란 단어의 뜻이 뭐죠? 유닛. 유닛은 단위란 뜻이죠. 그래서 매체 유닛은 이러한 매체 비클에 이제 게재되고 운행이 되는 그 광고들의 단위, 그러니까 길이라던가 크기라던가 광고가 게재되는 그 위치,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들의 그 단위, 이걸 말을 하니까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4단, 5단, 15단 이런 걸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V 광고 같은 경우에는 10초 광고, 15초 광고, 20초, 30초 이런 그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광고가 게재되는 위치, 그러니까 스포츠면, 정치면, 사회면 이런 것들이 매체 유닛이 되겠습니다. 광고의 단위들이요. 이 기본적 용어와 관련해서 이제는 두 번째로 매체 노출 효과와 광고 노출 효과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주들이 우리 광고가 소비자한테 얼마나 잘 전달됐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광고의 노출 효과, 이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표가 뭐가 있냐면 바로 시청률, 청취율, 열독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세 가지는 이걸 묶어서 레이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레이팅이라는 것은 신문이나 잡지 또는 TV나 라디오의 프로그램 이런 매체 비클에 그 노출된 수용자의 크기, 이 수용자의 크기를 이제 100분의 1로 표현한 걸 레이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시청률, 청취율, 열독률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이 광고의 노출 효과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쓰는 지표들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의 시청률이 무려 50%예요. 50%면 진짜 엄청난 시청률인데 만약에 이렇게 이 드라마의 시청률이 높다면 이 드라마 앞뒤에다 광고를 했을 때 우리 광고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그래서 광고의 노출 효과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청률은 광고의 노출 효과를 추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높으면 그만큼 거기에 게재된 광고도 사람들이 많이 보겠구나 하고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잘 전달됐는가 이걸 이제 알기 위해서 이러한 지표들을 이용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청률, 청취율, 열독률 이런 것들은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이거는 광고의 노출 효과를 알려주는 지표가 아니라 특정 매체 비클에 얼마나 많은 수용자가 노출이 되었는가 이걸 알려주는 매체 노출 효과를 추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전에 어떤 드라마의 시청률 50%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 드라마의 시청률이 50%라는 거지 그 드라마 앞뒤에 붙어있는 광고의 시청률이 50%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앞뒤에 붙어있는 광고는 사람들이 안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라마의 시청률이 50%라는 것은 그 드라마를 얘기를 하는 거지 광고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광고주가 우리 광고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잘 전달됐는가 이 광고 노출 효과를 알기 위해서 시청률, 청취율, 열독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광고의 노출 효과를 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매체 노출 효과를 알려주는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디어 플래너 입장에서는 이 매체 노출 효과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광고 노출 효과를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으세요? 광고 노출 효과를 알고 싶어 하면서 왜 이걸 측정하지 않고 매체 노출 효과를 측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광고 노출 효과를 측정하기가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 노출 효과를 측정해내기는 방법론적으로든 기술론적으로든 상당히 힘들어요. 물론 이제 TV의 광고 같은 경우에는 피플미터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이 광고 노출 효과를 측정할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이 피플미터라는 기계가 너무 비싸고 그걸 각 가정에 설치하는 그 비용도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 광고인이 대량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문이라던가 이 잡지의 광고는
그걸 또 더욱더 측정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 광고의 노출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측정하기가 용이한 이 매체 노출 효과 지표들을 이용해서 이게 높으면 광고의 노출 효과도 높겠구나 하고 예측을 하는 식으로 연구가, 조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광고 노출 효과에는 영향 요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클러터도 영향을 줘요. 그리고 광고물의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이제 광고물의 길이라던가 광고가 게재되는 그 위치,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라던가 그러니까 욕구, 그리고 필요,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 요인을 싹 빼고 순수한 광고 노출 효과만 또 측정해내기가 어려울 뿐더러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얻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광고 노출 효과, 이걸 알고 싶지만 이것을 이제 측정하지 않고 매체 노출 효과를 측정한 다음에 이것이 높으면 광고 노출 효과도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광고 노출 효과가 일어나려면요, 매체 노출 효과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잡지 광고에 노출이 되려고 한다면 일단 잡지를 사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잡지부터 봐야 그 다음에 거기에 실려있는 잡지 광고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광고 노출 효과가 일어나려면 먼저 이 매체 노출 효과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매체 노출 효과가 광고 노출 효과의 전제 조건이니까 어차피 그렇다면 이 매체 노출 효과를 측정을 해가지고 광고 노출 효과를 예측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현재 이 광고 노출 효과를 알기 위해서 시청률, 청취율, 열독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데 사실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는 광고 노출 효과를 추정하는 지표가 아니라 매체 노출 효과를 추정하는 지표다.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순 노출 효과 추정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매체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인쇄 매체 쪽에서는 열독률과 발행 부수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매체 쪽에서는 시청률, HT, PUT,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단순 노출 효과 추정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체 기획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 매체 노출 효과를 추정하는 그 개념에는 크게 두 가지, 단순 노출 효과 추정 개념, 그리고 스케줄 노출 효과 추정 개념이 있습니다. 이 스케줄 노출 효과 추정 개념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 매체 스케줄의 전체적인, 이 총합적인 이제 노출 효과를 알려주는 지표인데 이거는 이제 다음에 배울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 중에서 이 단순 노출 효과 추정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노출 효과 추정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별 매체 비이클들, 그러니까 조선일보, 한겨레 이런 식의 개별 매체 비이클들의 노출 효과를 알려주는 지표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 한겨레 이런 식의 개별 매체 비이클들의 그 전체적인 수용자 크기가 얼마인가 이걸 알려주는 개념인 것이죠. 이것은 이제 매체 종류에 따라서 그 개념도 틀리고 산출 방식도 틀려요. 그래서 이제 매체를 분류해서 살펴볼 건데 일단 이제 인쇄 쪽에는 그 열독률, 발행 부수 등이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매체 쪽에서는 시청률, HT, PUT, 점유율 등이 이제 여기에 종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고요. 먼저 인쇄 매체에서 열독률과 발행 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독률입니다. 열독률, 이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열독률이라는 것은 전체 인구 또는 이제 광고 캠페인의 이 표적 청중들 중에서 특정 신문이나 특정 잡지에 노출이 된 사람들의 수를 백분율로 표현을 한 겁니다. 정의가 좀 어려운데요. 이건 단어미 그대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파악을 하기가 용이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열독. 이 열독이라는 뜻이 뭐죠? 열독. 이것은 어떤 신문이나 잡지 이런 것들을 읽는 것을 말하죠. 바로 그 의미 그대로 열독률은 어떤 신문이나 잡지를 읽은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신문이나 어떤 잡지를 본 숫자, 오디언스, 독자 수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열독률은 이 인쇄 매체들의 매체력을 평가하는 주요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열동률이 높다라면은 그것은 그 신문이나 잡지가 매체력도 있고 그리고 매체 효과도 우수한 그런 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열동률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동률은요, 일반 개인이나 광고인들이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조사회사에서 이것을 이제 측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신문, 잡지들의 열동률, 이것도 이제 발표할 뿐더러 거기에 더해서 여러 인구 통계학적인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집단별 열동률도 이제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광고주들이 자기들의 그 타겟에 딱 맞는 아주 적합한 매체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줘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인구 통계학적 변이를 이용해서 집단별 열동률을 제시를 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 이 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월간지 열동률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맨 왼쪽에 전체적인 각 잡지의 열동률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전체적인 열동률만 제시한 게 아니라 여기 여러 가지 인구 통계학적인 변이를 이용해서 좀 더 자세한 그 집단별 열동률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성별,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 이거에 따라서 각 잡지들의 열동률을 제시를 쭉 하고 있고요. 또 이쪽은 나이에 따라서 열동률을 제시해요. 그래서 10대의 열동률, 20대의 열동률, 30대의 열동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이별로 각 잡지들의 열동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남자의 경우에는 좋은 생각, 이 좋은 생각의 열동률이 지금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광고주가 남성들을 타겟으로 한다면 이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를 선택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다르죠. 여성은 이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보다는 그 밑에 있는 레이디 경향, 여성 동화 이런 식으로 패션 잡지들의 열동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성을 타겟으로 한다면 광고주들은 패션 잡지를 이제 선택을 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렇게 이 열동률은 성별, 나이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변이를 이용해서 좀 더 세분화된 이 집단별 열동률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주들이 보다 자기의 타겟에게 맞는 그 매체들을 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열동률은 광고 요금 책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영향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체사들이 이제 광고 요금을 이렇게 딱딱 책정을 할 때 이 열동률을 감안해서 책정을 해요. 열동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비싸게 그 광고 요금을 책정을 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 열동률 측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문, 잡지의 열동률 측정 방법이 약간 틀려요. 신문 같은 경우에는 전일 구독조사법을 이용해서 열동률을 많이 측정을 하고요. 잡지 같은 경우에는 정독조사법 그리고 최근호 조사법을 이용해서 열동률을 주로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열동률 측정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일 구독조사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신문의 열동률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전날 읽은 신문을 알아보는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전일, 이 전일이 뭔 뜻이죠? 전일은 어제란 뜻이죠? 영어로 보시면은 이제 yesterday, 어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미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조사원이 응답자에게 전일, 어제 읽은 신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각 신문들의 열동률을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단어미 그대로 이제 어제 하루 동안 어떤 신문을 읽었는가 이제 이것을 물어봐가지고 각각의 신문들의 이제 독자 수 이런 걸 이제 파악해서 이제 열동률을 구하는 거죠. 자, 다음은 잡지의 열동률 측정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독조사법 그리고 최근호 조사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정독조사법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TTB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TTB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hrough the book 테크닉, 여기서 이제 앞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TTB 방식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미국의 조사회사인 SMRB 이곳에서 개발한 방식입니다.
이 정독조사법은 크게 두 개의 단계를 거쳐서 열독률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우선 1단계에서는 이제 여러 잡지들의 로고가 새겨진 카드를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잡지 로고가 이렇게 칼라로 새겨져 있는 이런 카드들을 응답자에게 나눠줍니다. 그런 다음에 지난 6개월 동안 이 로고가 새겨진 그 잡지를 본 적이 있는지 이것을 응답하게 해요. 카드를 가지고 본 적이 있다,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분류하게 시키는 거예요. 2단계에 가서는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분류했던 그 잡지 있죠. 그 잡지의 추각본을 준비를 해가지고 응답자한테 나눠줍니다. 온전한 잡지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이게 추각본이에요. 그러니까 잡지에 표지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기사들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간추려서 만든 그 추각본 이것을 준비해서 응답자한테 나눠줘요. 그런 다음에 이 잡지를 이번에 처음 봤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것을 읽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럼 응답자는 이제 이 추격본을 받아서 그걸 한번 읽어본 다음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확실히 봤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확실히 봤다. 이렇게 응답한 그 응답자만 그 해당 잡지의 독자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열독률을 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장점이 있어요. 이 뒤에서 배울 체그너 조사법 이거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아주 엄밀하게 열독률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잡지들의 추각본을 준비한 다음에 그걸 배포하고 다시 회수하고 이런 작업을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게 비록 추각본이긴 하지만 실제 잡지를 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지치게 됩니다. 짜증이 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불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다는 단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점은 이게 실제 잡지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추각본을 이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읽었는데도 읽지 않았다 이렇게 응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응답자가 이게 추각본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동을 해가지고 잘못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잡지의 열독률 조사 방법인 체그너 조사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RR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RR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ecent Reading Technique, 여기서 앞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MRI라는 조사회사에서 이것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이제 최근에 읽은 잡지들을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조사원은 응답자들한테 잡지 로고가 새겨진 카드 한 벌을 나눠줘요. 그리고 각 잡지의 발행 기간 이내, 예를 들어서 월간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겠죠. 그리고 이제 개간지 같은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달, 3개월 이내에 이 잡지들을 읽은 적이 있는지 이걸 이제 물어봐요. 구체적으로 3개의 그룹으로 그 카드들을 나누게 합니다. 해당 로고의 그 잡지를 내가 확실히 읽었다, 확실히 안 읽었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분류하게 시켜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3개로 분류한 것 중에서 확실히 읽었다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응답했던 그 로고의 카드들을 이렇게 모은 다음에 다시 그것을 주고 물어봅니다. 확실히 읽었다, 확실히 안 읽었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또 분류하게 시켜요. 그렇게 두 번의 단계를 거쳐서 확실하게 읽었다라고 분류한 사람만 해당 잡지의 독자로 이제 보고 열독률을 이제 구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이 방식은 일단 장점이 있어요. 일단 이제 로고만 보고 사람들이 읽었다 안 읽었다 이렇게 분류해서 열독률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아주 많은 잡지의 열독률을 측정하기가 용이하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이게 이제 로고만 갖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고들 중에는 이렇게 좀 비슷한 로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응답자들이 이렇게 혼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응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러한 인쇄 매체의 또 다른 단순 노출효과 추정 개념인 발행부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부스. 이 발행부스가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의미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십시오. 자, 발행부스란
개별 신문사 및 잡지사가 물리적으로 독자들에게 배포하는 신문 및 잡지의 부스. 네. 그러니까 발행 부스는 이제 신문사, 잡지사들이 뭐 출판물이나 인쇄물 이런 것들을 이제 찍어가지고 그것을 배포하는 그 신문의 수, 잡지의 수, 이것을 발행 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행 부스 또한 그 특징을 보면은 일반 개인, 광고인들이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발행부스 공사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발행부스 공사, 여기 앞머리 끝자를 따서 이것을 이제 ABC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곳에서 여러 신문, 잡지들의 이 발행부스 등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내부적으로 검증을 하고 인증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ABC 제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발행부스 공사가 발행부스를 조사해서 이제 이것을 발표하는, 공표하는 이런 제도, 이것을 ABC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 발행부스는 매체 기획자들에게 미디어 플래닝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이제 도 단위, 그리고 군 단위, 또는 이제 도시별로 이렇게 지역별 자료를 제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플래너가 이제 지역별로 매체 기획을 잘 짜게 도와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광고주 제품이 저기 전주에서 잘 안 판매가 돼요. 그런데 이제 전주 쪽에서 이 발행 부스가 높은 그런 매체가 바로 전북일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북일보의 발행 부스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광고주가 이제 광고를 하게 되면 그 전북일보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이 광고를 봐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발행 부스는 이제 지역별 자료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광고인들이 적합한 이 매체 기획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발행 부스도 이 아까 전에 살펴봤던 열동률처럼 광고요금 책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됩니다. 이 발행 부스는 각 매체들의 그 매체 효과, 매체력 이런 것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표예요. 그래서 이 발행 부스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광고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신문사, 잡지사들은 발행 부스가 높을 경우 그만큼 광고 요금도 이렇게 높게 책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발행 부스의 단점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행 부스는 문제점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ABC 제도가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 발행 부스 공사에 참여하는 신문사, 잡지사의 숫자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ABC 제도가 좀 비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편이에요. 조선일보나 뭐 동아일보 이런 식의 발행부수가 높은 그런 회사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자료를 이 발행부수 공사에 이제 제공을 해서 널리 알리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기 지역의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광고를 유치하기 힘든데 자기들의 그 낮은 발행부수를 이렇게 발행부수 공사를 통해서 공표하면 이제 광고주들이 저 신문사는 발행부수가 낮구나. 광고 게재해도 많은 사람들이 못 보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더 광고를 안 하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사나 잡지사들이 특히 이제 그 발행부수가 낮은 이런 신문사나 잡지사들은 자기들 자료를 공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발행부수 제도가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자료는 매체 기획에 실제적으로 사용되기가 좀 힘들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발행부스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실제 독자 수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발행부스는요, 말 그대로 이렇게 찍혀서 배포된 숫자, 그것만 알려줄 뿐이에요. 신문이나 잡지의 독자는 크게 두 가지, 즉 1차 독자와 2차 독자로 구성이 됩니다. 이 중에서 1차 독자는 직접 돈을 지불하고 그 신문이나 잡지를 사서 읽는 독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2차 독자는 돌려읽는 그 독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문이나 잡지를 이렇게 회람해서 읽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독자, 2차 독자를 합쳐서 인쇄 매체 독자를 구하는데
이 발행 부수는 바로 여기 2차 독자의 그 크기는 알려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인쇄 매체의 독자는 보통 이 발행 부수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하죠. 이 발행 부수는요. 근데 광고주는 이런 걸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는데 이 발행 부수 같은 경우에 그걸 못 알려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발행 부수의 문제점은 이것은 인구 통계학적인 자료는 제공하지 못합니다. 독자의 인구 통계학적인 그런 특성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 열독률은 뭐 남자의 비율은 어떻다, 여자의 비율은 어떻다, 그리고 연령별로 열독률 비율은 어떻다, 이런 걸 다 알려줬죠.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인 자료까지 알려줘서 우리의 타겟에게 딱 맞는 매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발행 부수는 그런 식의 인구 통계학적인 자료는 제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광고주가 우리의 표적청중에게 맞는 매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매체 기획에서는 이 발행 부수보다는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던 열독률, 이 열독률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방송 매체 쪽에 단순 노출 효과 추정 개념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청률, HT, TUT, 점유율 이런 순서대로 살펴보겠고요. 먼저 첫 번째 시청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정의, 종류, 측정 방법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시청률,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시간에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채널을 시청한 사람들을 비율로 표현한 것, 이것을 시청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청자가 특정 드라마나 특정 오락 프로그램을 봤는가, 그걸 알려준 지표가 바로 시청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시청률의 종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청률은 그것을 측정할 때 분석 단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가구 시청률, 개인 시청률 이렇게 종류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시청률 측정할 때 그 측정 방법이 뭐냐, 평균을 내느냐 아니면 다 더했느냐에 따라서 평균 시청률, 총 시청률로 그 종류를 구분을 합니다. 이러한 종류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보겠고요. 먼저 가구 시청률과 개인 시청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구 시청률, 이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이 텔레비전 시상기를 보유한 가구 중에서 특정 시간에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채널을 본 가구를 백분율로 표현하는 이것을 가구 시청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시청률이 30%다 라고 하면은 텔레비전 시청기를 갖고 있는 10집 중에서 3집이 특정 시간에 특정 프로그램을 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구 시청률은 이 시청률을 분석하는 단위가 가구예요. 그러니까 한 집, 한 가정, 이것이 시청률의 분석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간에 특정 그 집에 TV가 어떤 프로그램, 어떤 채널에 맞춰져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구 시청률은 가장 폭넓게 이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청률 조사 회사들이 보고하고 있는 게 이 가구 시청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시청률들은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가구 시청률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시청률과 관련된 한 이야기 하나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들 중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드라마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아마 이게 가장 시청률이 높았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시청률이 높았을 것 같습니까? 혹시 모래시계? 대장금? 또는 뭐 드라마 허즈? 어떤 게 가장 시청률이 높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드라마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시청률을 조사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닐슨 코리아인데요. 바로 이 닐슨 코리아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쓰여진 신문 기사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드라마는 바로 MBC에서 했던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이것은 이순재, 김혜자, 최민수, 하이라
이런 배우들이 출연을 했고 그 가족애를 다뤘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드라마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60%에 육박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는 집 10집 중에서 6집이 이 드라마를 봤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시청률인 거죠. 그런데 이 드라마가 방영이 될 때 여기에 나왔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순재. 이 사람이 1992년 우리나라 14대 총선에 서울 중랑구 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거가 있었던 때는 1992년 3월 24일이었는데 이 드라마는 5월 31일 날 종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를 끌고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던 이 드라마가 이 선거 기간 내내 방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이 선거에 나왔던 이순재를 홍보하게 된 거죠. 선거 홍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정당한가? 이렇게 시청률 높고 이렇게 인기 있는 드라마에 나와서 이게 또 선거 기간 내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하는 게 이게 올바른 일인가? 이런 논란이 막 불거졌어요. 그리고 결국 이분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됐죠. 그래서 시청률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렇게 흥미로운 일화 중에 하나여서 겸사겸사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가구 시청률을 구하는 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구 시청률을 산출하는 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다음과 같은 건데 우리나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총 가구수 분의 특정 시간에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채널을 본 가구수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가구 시청률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다음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문제가 나와있죠? 한번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자, A 지역의 텔레비전 수상기 보유 가구가 10만 가구예요. 그런데 어떤 시간에 특정 프로그램을 본 가구 수는 3만 가구예요. 자, 그럴 때 이 프로그램의 가구 시청률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하면 되죠? 자, 여러분 일단 뭐 암산으로도 계산이 되죠. 자, 일단 여기 분모에다가 몇을 집어넣죠? 지금 이제 텔레비전 보유 총 가구수니까 여기 들어갈 숫자는 바로 10만 가구죠. 그 다음 분자에는 얼마가 들어가죠? 네, 여기 3만 가구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곱하기 100 하면 가구 시청률은 네, 30%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구 시청률 구하는 공식이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값을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 가구 시청률의 단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구 시청률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것은 분석 단위가 뭐죠? 분석 단위가 가구예요. 한 집,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구 안에 있는 가구원들, 그러니까 개별 시청자들의 시청 행태라던가 특정 프로그램 시청 여부, 그리고 전체적인 시청자의 크기나 특성 이런 것들은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시청률, 아버지의 시청률 이런 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구에 TV가 딱 켜 있다면은 그냥 그 프로그램을 시청한 가구를 입력이 되어가지고 가구 시청률이 산출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별적인 그 구성원들의 시청률을 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한 시청률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개인 시청률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시청률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정의가 전체 텔레비전을 보유한 가구 안에 총 인구, 그러니까 그 가구 속에 있는 가구원들을 말해요. 그 전체 가구원들 수 안에서 특정 시간에 특정 프로그램을 본 개인, 이 개인을 백분율로 표현한 이것을 개인 시청률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가구가 아니라 그 가구 안에 있는 개인들의 시청률을 파악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개별 구성원들의 시청률을 파악을 할까요?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그 시청자 입력기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런 리모컨을 줘요. 근데 이 리모컨에는 그 가족 구성원들을 구분하는 그 개별적인 고유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아빠 1, 엄마 2, 아들 3, 딸 4 이렇게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의 그 구성원들은 TV를 보기 전에 이걸 누르고 시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딸이 TV를 본다면 4번을 누르고 TV를 보는 거죠. 그래서 딸의 시청률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TV를 본다. 그러면 2번을 누르고 TV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엄마의 시청률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가구 안에 있는 개별 시청자들의 시청 내용이나 시청 혜택, 그리고 전체적인 그 시청자들의 특성, 구성 이런 것들을 이 개인 시청률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 시청률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보통 이제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면 주로 이제 오전이나 낮 시간대에는 주부 또는 미취학 아동, 노인들의 시청률이 높게 조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주말 저녁 같은 경우에는 전 가족 구성원의 시청률이 높게 조사가 됩니다. 매체 기획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가구 시청률보다는 사실 이 개인 시청률이 좀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매체 기획을 더욱더 정밀하게 수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시청률의 또 다른 종류인 평균 시청률과 총 시청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균 시청률입니다. 여기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 평균 시청률이라는 것은 이제 측정 단위 시간, 보통 이제 분당으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측정 단위 시간에 이 시청률의 평균치, 이것을 평균 시청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60분짜리 드라마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분당 시청률을 구해요. 1분당 시청률이 얼마인가 이걸 쭉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라마가 딱 끝나면 그 분당 시청률을 평균을 내가지고 이 평균 시청률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균 내는 방식으로 구한다 해서 그걸 그대로 따서 평균 시청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시청률 조사 회사들이 보고하고 있는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 시청률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 시청률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총 시청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한 전체 시청자, 이것을 다 합산을 해가지고 다 더해서 비율을 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사 대상자, 이 응답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봤나 안 봤나 그 시청 여부를 조사를 해가지고 봤다라고 한다면 다 합산해가지고 시청률을 측정하는 방식인 거죠. 따라서 이 총 시청률을 구하려면 우선 1단계로 시청자를 정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청자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이제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특정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을 시청자로 정의할 건지, 아니면 5분 이상을 본 사람을 시청자로 정의할 건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의 3분의 1만 본 사람을 시청자로 정의할 건지, 일단 시청자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정의한 시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봤는지 안 봤는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다 합산을 해서 총 시청률을 측정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차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체 기본 개념을 배우고 있습니다. 목차는 크게 두 가지, 기본적 용어와 단순 노출과 추정 개념으로 나눠져 있었고요. 이 기본적 용어에서는 매체 클래스, 매체 비클, 매체 유닛을 배웠죠. 그래서 매체 클래스라는 것은 매체를 가장 크게 구분했을 때 쓰는 용어로 일반적인 매체의 종류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체 비클은 이러한 매체 안에서 이 광고물들을 운반하는 이 캐리어, 운반체를 얘기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유닛은 이러한 비클 안에 집행이 되는 이 광고물의 단위, 그러니까 광고의 크기라던가 광고의 길이라던가 광고가 게재되는 면의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체 노출 효과와 광고 노출 효과를 살펴봤죠. 그래서 광고주가 자신들의 광고가 소비자한테 얼마나 잘 전달되는가, 이걸 이제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시청률, 청취율, 열동률 이런 것들을 쓰는데, 사실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는 광고 노출 효과를 추정하는 지표가 아니라 매체 노출 효과를 추정하는 지표다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광고주들이, 광고인들이 이 광고 노출 효과를 측정하지 않고 이 매체 노출 효과를 추정하는 지표를 이용을 해서 이게 높으면 광고
광고 노출 효과도 높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광고 노출 효과를 측정하는 게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고 또 그 다음에 광고 노출 효과에는 영향 요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빼고 순수한 광고 노출 효과만 측정하기가 힘들고 또 일관성인 데이터도 얻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단순 노출 효과 추정 개념에 가서는 우리가 이제 매체별로 살펴봤죠. 그래서 인쇄 매체 쪽에서는 열동률과 발행 뉴스를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방송 매체에서는 시청률을 일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차시를 종료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